총은 말이 없지. 쏘는 놈만 입 다물면 돼. 경기도 연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 불리는 대광리 훈련장의 야간 사격 통제실. 눅눅한 흙냄새와 코를 찌르는 화약 냄새가 섞여 숨이 턱 막혔다. 어둠 속에서 도충식 중사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냈다. 그의 곁에 선 김하사가 불안한 듯 손을 비볐다. 그래도 중사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오늘 테스트는 사단장님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실수라도 하면. 도 중사가 낄낄거리며 담배를 전투화로 비벼 껐다. 실수? 실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저 망할 야수경이 하는 거지. 우린 그냥 적에 고장났다고, 그래서 오발이 났다고 말만 하면 돼. 알겠어? 그 시각 사격장의 칼바람이 뺨을 핥히었다. 민간인 통제선 북쪽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28사단, 통칭 태풍부대의 최정예 저격수들이 얼어붙은 사로에 도열했다. 늦가을 밤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고 병사들의 하얀 입김이 신형 야간 조준경 야수경 렌즈 위로 희미하게 서렸다. 5번째 사로. 서지후 중위는 K-14 저격용 소총의 차가운 금속 감촉을 느끼며 숨을 골랐다. 그녀는 이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707 특수임무대대 흑표범 부대 소속으로 이 신형 장비의 최종 실전 평가를 위해 파견된 참관인이자 평가관이었다. 태풍 부대의 요란한 경내 구호나 경직된 분위기는 실전만을 추구하는 그녀에게 맞지 않았다. 사격 개시 5분 전. 모두 장비 최종 점검. 통제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4번째 사로에 있던 강무진 하사가 흘깃 그녀를 쳐다봤다. 그는 이 부대 최고의 저격수였다. 훈련 직전 강 하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중희님, 707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강 하사? 저 야수경 조준경 절대 쓰지 마십시오.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람 잡을 물건입니다. 결함인가? 결함 수준이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강 하사는 자기 사로로 돌아갔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쓰레기를 총에 결합한 채 엎드려 있었다. 서지훈은 자신의 뺨을 조준경에 밀착시켰다. 녹색으로 빛나는 화면 속 십자선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이 야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미세하게 초점이 어긋나고 반응 속도가 한 박자씩 늦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격 개시. 탕, 탕, 탕. 정적을 깨고 9정의 총구가 동시에 불을 뿜었다. 칠흑 같던 훈련장에 화약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나갔다. 그때였다. 총성이 아니었다. 젖은 가죽 포대를 몽둥이로 내리치는 듯한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였다. 4번째 사로. 강무진 하사의 몸이 방탄모가 벗겨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고 그대로 뒤로 고꾸라졌다. 붉은 피가 그의 목덜미에서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전원 사격 중지. 강하사. 강하사. 정신 차려. 의무병. 당장 의무병 불러. 혼란이 사격장을 집어삼켰다. 모두가 총을 내던지고 쓰러진 강하사를 향해 달려갔다. 오발. 오발이다. 3번째 사로에 있던 도충식 중사가 총을 바닥에 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제기랄 이놈의 야수경이. 갑자기 화면이 나가더니 총이 멋대로 발사됐어. 장비 결함이다. 명백한 장비 결함이라고. 모두의 시선이 공포에 질린 도 중사와 그의 총, 그리고 그 위에 달린 야수경으로 향했다. 오직 서지후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707에서 배운 대로 가장 큰 위협이 발생한 지점, 즉 도충식 중사를 향해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 하사에게 달려가는 대신 도 중사의 자세와 현장을 분석했다.
아니야. 그녀의 눈이 도 중사의 발이 파고든 흙바닥을 훑었다. 오발 사고를 낸 사람의 자세가 아니야. 놀라서 균형이 무너진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저건 강력한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목표물의 탄환이 명중하는 것을 끝까지 확인한 저격수의 마무리 자세였다. 서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쓰러진 강하사를 보았다. 피격 지점. 정확히 후두부 정중앙 뇌간이었다. 장비 결함으로 저렇게 정확한 급소를 맞춘다고. 이 어둠 속에서 헛소리.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훈련의 혼란을 틈타 실행된 완벽하게 계획된 암살이었다. 요란한 차량 마찰음과 함께 여러 대의 지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사격장으로 돌진했다. 도착이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전투화가 흙바닥을 찍었다. 28사단 사단장 마태곤 소장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사격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풍. 마태곤이 외치자 주위의 장교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병사가 아닌 현장의 혼란을 훑고 있었다. 보고해. 사단장님. 도충식 중사가 신형 조준경 장비 결함으로 추정되는 오발 사고를. 추정? 마태곤이 통제관의 말을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잘랐다. 누가 봐도 명백한 장비 결함이잖나. 당장 저 문제의 야수경 전량 수거해. 헌병대에 인계하고 테스트는 전면 중단이다. 그는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가 될 야수경을 확보했다. 그리고 마태곤의 차가운 시선이 유일하게 총을 놓지 않고 서 있는 서지후에게 꽂혔다. 저기 707 파견 인원은 뭐하고 있나? 즉시 원대 복귀 준비시켜. 여긴 민간인이 구경할 자리가 아니야. 민간인이라는 말에 고의적인 모욕감이 실려 있었다. 서지후의 귓가에 바로 어제 강무진 하사가 식당 구석에서 그녀에게 했던 말이 맴돌았다. 서중희님, 제가 원본 테스트 자료가 담긴 휴대용 저장 장치를 확보했습니다. 야수경이 특정 온도 이하에서 조준선이 완전히 틀어지는 치명적 결함 영상입니다. 도충식 중사가 이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마태곤 사단장님 진급이 이 야수경 도입 성사에 달려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방산업체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전 내일 훈련 끝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상급부대 감찰실로 직접 갈 겁니다. 그리고 강무진은 오늘 밤 죽었다. 그가 결함을 폭로하려던 바로 그 장비 때문에. 서지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태풍.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강했다. 중이 서지후. 마태곤 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사단장의 말을 끊고 자신의 용무를 말하는 여군 장교는 처음 본다는 듯 했다. 본관은 707 특임대 소속 평가관이자 본 사고의 최초 목격자입니다. 군사경찰 감식이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마태곤이 천천히 서지후에게 다가왔다. 서중희, 의무라고 했나?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오직 두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의 속삭임이었다. 진짜 의무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야. 여긴 연천이고 바람이 아주 차가워. 괜히 객기 부리다가 감기 걸리기 딱 좋지. 알아들었나? 명백한 협박이었다. 의무병 길 비켜주십시오. 그때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와 서지후와 마태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들은 황급히 강무진 하사의 시신을 수습하려 했다. 서지후의 시선이 강 하사의 손으로 향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의무병이 그의 몸을 들것으로 옮기려 할 때 쥐고 있던 손이 힘없이 펴졌다. 피와 흙에 젖은 무언가 작은 것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것은 휴대용 저장 장치였다. 라인 설치해. 아무도 못 들어오게.
뒤이어 도착한 군사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며 소리쳤다. 한 헌병의 전투화가 강무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증거를 흙 속으로 깊이 밟아 뭉갰다. 의도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었다. 서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진실이 그녀의 눈앞에서 짓밟히고 있었다. 강하사. 내가 왜 죽었는지 내가 밝혀낼게. 저들이 묻으려는 게 진실이라면 내가 전부 파헤쳐주지. 그녀의 눈은 이미 사냥을 시작한 흑표범의 그것이었다. 사격장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유일한 광원이었던 표적지 조명마저 암전되자 연천의 밤은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에 잠겼다. 강무진 하사의 시신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소리, 장교들의 고함, 헌병군 사경찰들의 전투화가 흙을 밟는 소리만이 어지럽게 귓가를 때렸다. 서중이 뭐하나. 당장 지휘 통제실로 이동해. 원대 복귀 절차 밟아야지. 통제관이던 중령이 서지후를 재촉했다. 마태곤 사단장은 이미 자신의 차량에 올라타 현장을 떠난 후였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살아남아 현장의 공기를 짓눌렀다. 알겠습니다. 서지훈은 짧게 대답하고 일부러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네 번째 사로 강무진이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 꽂혀 있었다. 헌병의 전투화가 짓밟고 지나간 그 흙바닥. 거기에 강무진의 마지막 증거가 묻혀 있었다. 지금 가야 해. 저들이 통제선을 완벽하게 치기 전에. 그녀는 다섯 번째 사로에 있던 자신의 장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어딜 가나 서중이. 헌병대장 곽용빈 소령이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서지후를 꿰뚫어 보려 했다. 제 장비를 회수해야 합니다. 장비는 우리가 수거해서 인계할 테니 중위는 몸만 빠져나가. 사단장님 명령이다. 707이고 뭐고 28사단 구역에선 28사단 법을 따르는 거야. 곽소령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의가 배어 있었다. 그는 마태곤의 사람이었다. 서지훈은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순순히 몸을 돌려 통제실 방향으로 몇 걸음 걸었다. 곽소령의 시선이 그녀의 등을 따랐다. 하나, 둘, 셋. 지금이다. 서지훈은 갑자기 몸을 돌려 자신의 사로가 아닌 네 번째 사로 강무진의 흔적이 남은 곳으로 전력 질주했다. 거기서 서중이. 곽소령과 헌병들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어둠 속에서 707 특임대원의 움직임을 따라잡을 순 없었다. 서지훈은 정확히 헌병의 전투화가 흙을 지시겼던 지점에 몸을 날리듯 엎드렸다. 뭐 하는 짓이야? 헌병들이 달려와 그녀의 팔을 제압하려 했다. 서지훈은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흙바닥을 거칠게 헤집었다. 차가운 진흙이 손톱 밑을 파고들었다. 어디 있어? 어디? 그때 그녀의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작은 감촉이 걸렸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휴대용 저장 장치였다. 그녀는 그것을 낚아채는 동시에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다. 확보했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뭘 확보해? 곽소령이 랜턴 불빛을 그녀의 얼굴에 비추며 으르렁거렸다. 서중위, 지금 월권 행위를 하는 건가? 군사경찰의 증거 보존 현장을 훼손했어. 훼손이라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서지훈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불빛을 마주봤다. 피해자의 유류품으로 추정되는 물건입니다. 헌병대에서 정식으로 감식 요청합니다. 그녀는 일부러 흙먼지를 털어내는 척하며 꽉 쥔 손에 든 저장 장치를 전투복 소매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흙바닥에서 아무거나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곽소령에게 내밀었다. 이겁니다. 곽소령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그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장난하나?
군사경찰은 피해자의 소지품 하나하나가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아실 텐데요. 저는 제 임무를 다했습니다. 서지훈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지나쳐 통제실로 향했다. 곽소령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명분 없이 707 장교의 몸을 수색할 수는 없었다. 두고 봐, 서중이. 그 오만함이 내 발목을 잡을 거다. 그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등 뒤에 박혔다. 서지훈은 파견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샤워실로 직행했다. 물을 세게 틀어놓고 흙투성이가 된 휴대용 저장 장치를 조심스럽게 씻어냈다. 연결 단자 부분이 헌병의 전투화에 짓밟혀 살짝 휘어 있었다. 작동해야 해, 제발. 군부대 내부의 컴퓨터는 모두 감시되고 있었다. 이 물건을 꽂는 순간 그녀는 마태곤에게 자신이 무엇을 주었는지 광고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녀는 전투복을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한밤중이었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숙소를 빠져나와 자신의 지프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 위병소를 통과할 때 근무 중인 헌병이 그녀의 차를 유심히 살폈지만 사단장 직속 부관실에서 이미 707 파견 인원 복귀 조치 공문이 내려온 뒤라 막지는 못했다. 차는 어둠을 뚫고 연천 대광리를 벗어나 전고급 시내로 향했다. 새벽의 텅 빈 도로. 하지만 서지훈은 100m 후 사경에서 꺼지지 않는 한 쌍의 불빛을 발견했다. 검은색 세단. 미행이었다. 벌써 붙었나. 서지훈은 속도를 높이는 대신 전곡 시내의 가장 복잡한 유흥가 골목으로 차를 밀어넣었다. 그녀는 일부러 일방 통행길을 역주행해 혼란을 만든 뒤 한 모텔 주차장에 차를 버리듯 세우고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707의 대테러 훈련은 이런 도심 추격전에도 특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몇 개의 건물을 가로지르고 어두운 골목길을 누비며 자신을 쫓던 시선을 완벽하게 따돌렸다. 그녀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전곡역 근처의 낡은 상가 2층, 불 꺼진 인터넷 개인용 컴퓨터방이었다. 비상구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간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부팅 소리조차 나지 않게 조심하며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휘어진 저장 장치를 조심스럽게 연결 단자에 꽂았다. 제발. 인식할 수 없는 장치입니다. 오류 메시지가 떴다. 서지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장치를 뺐다가 각도를 조금 비틀어 다시 꽂아 넣었다. 새 이동식 디스크지. 인식되었다. 그녀는 즉시 파일을 열었다. 여러 개의 영상 파일과 문서 파일이 보였다. 제목은 야수 경영.56, 야수 경저 온작동 불능, 그리고 사단장님하 진정 밀록 취. 서지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먼저 야수 경저 온작동 불능 파일을 클릭했다. 영상 속에서 강무진 하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지금부터 저온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5도. 그가 야수경 조준경을 통해 표적지를 조준하자 화면이 심하게 떨리더니 이내 완전히 나가버렸다. 명백한 결함이었다. 다음은 사단장님하 진정 밀록취 파일이었다. 그녀가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지원하지 않는 형식입니다. 젠장. 가장 중요한 파일이 헌병의 전투화에 짓밟히면서 손상된 것이었다. 서지후가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미친 듯이 검색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화면 구석에 있던 메신저 프로그램이 저절로 켜졌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아이디 식별자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거기서 나와요. 그 컴퓨터 지금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서지훈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장 장치를 본체에서 뽑아냈다. 의자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나 비상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가 컴퓨터방 문을 박차고 나감과 동시에 상가 건물 1층에서 육중한 발소리 여럿이 계단을 울리며 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젠장, 늦었나.
2층. 2층 구석 자리야. 미행이었다. 그녀가 그들을 따돌린 게 아니었다. 그들은 일부러 그녀를 놓아주고 그녀가 증거를 확인할 장소로 유도한 것이었다. 서지훈은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대신 2층 복도 끝에 있는 창문을 깼다. 유리 파편이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창틀을 딛고 옆 건물 옥상으로 몸을 날렸다. 특임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몸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착지했다. 놓쳤다. 전현 옥상으로 도망갔어. 추격자들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전곡 시내의 새벽. 그녀는 낡은 건물들의 옥상을 건너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시간을 넘게 복잡한 시가지를 돌고 돌아 그녀는 자신에게 더 이상 추격이 붙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놈들은 곽용빈 소령의 헌병대가 아니었다. 더 전문적이고 더 거친 자들이었다. 거기서 나와요. 그 메시지는 누구였을까? 적이었을까? 아군이었을까? 서지훈은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녀는 다시 큰 길로 나와 정처 없이 걷다가 불 켜진 한 낡은 찻집을 발견했다. 청솔 다방. 이른 새벽부터 문을 연 것이 용했다. 그녀는 이끌리듯 문을 열고 들어섰다. 퀴퀴한 쌍화차 냄새와 오래된 소파 가죽 냄새가 훅 끼쳤다. 어머 아가씨. 이 시간에. 주인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따뜻한 차 한 잔 주세요. 그녀가 구석진 자리에 앉았을 때 이미 한 남자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서지우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신경이 그녀에게 향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늦었네요, 서중희님. 남자가 신문을 내리며 말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다. 군인 같기도 회사원 같기도 한 애매한 차림새였다. 누구시죠? 서지훈은 즉각 경계 태세를 취하며 저장 장치를 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메시지 보낸 사람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한기욱. 기무사방첩사. 군 내부의 비밀경찰. 가장 껄끄러운 상대였다. 방첩사에서 여긴 어쩐 일로? 서중희 님이 가진 것 때문에 왔습니다. 한기욱 수사관이 쌍화차를 한 모금 마셨다. 강무진 하사. 우리가 심어둔 정보원이었습니다. 서지후의 눈이 커졌다. 마태곤 소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방산업체 화진정밀. 그들의 유착관계를 몇 달째 추적 중이었습니다. 마 소장은 이번 야수경 도입을 성공시키는 대가로 다음 인사 때 군단장 자리를 약속받았습니다. 그 야수경이 병사들 목숨을 앗아갈 불량품인 걸 알면서도 그래서 강 하사가 입을 막은 겁니다. 강 하사가 원본 테스트 자료와 마태곤 그리고 화진정밀 대표의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는 걸 그쪽도 알았습니다. 훈련장에서 사고로 위장해 그를 제거하고 자료를 회수하려 한 겁니다. 도충식 중사가 범인이군요. 서지후가 확신에 차 말했다. 도충식은 마태곤의 해결사입니다. 과거에도 마태곤을 위해 껄끄러운 일들을 처리해왔죠. 아마 이번에도 진급을 대가로 더러운 짓을 한 거겠죠. 한기욱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일이 꼬였습니다. 서중희님. 707 특임대대 흑표범. 당신이 하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저장 장치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녹취 파일이 손상됐습니다. 서지후가 주머니에서 저장 장치를 꺼냈다. 한기욱의 얼굴이 절망으로 굳어졌다. 젠장. 그게 없으면 마태곤을 엮을 수가 없습니다. 불량 장비 하나만으로는 기껏해야 도충식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당할 겁니다. 강 하사는 그가 죽을 걸 알았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락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되면 두 번째 장소에 원본을 숨겨두겠다고. 한기욱이 서지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강하사가 서중희님을 믿었습니다. 훈련 전에 당신과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그는 저 707 장교라면 진짜 군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무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람 잡을 물건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서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두 번째 장소가 어딥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강하사는 우리에게 위치를 말하기 직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가 죽은 겁니다.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다. 증거는 눈앞에서 사라졌다. 아니, 서지후가 고개를 저었다. 단서가 있을 겁니다. 놈들도 그걸 찾고 있겠죠. 놈들? 절 쫓던 자들입니다. 헌병이 아니었어요. 화진정밀 쪽 사설 용병들 같았습니다. 그들도 두 번째 장소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합니다. 강하사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그의 숙소입니다. 이미 헌병대가 통제하고 있을 겁니다. 곽용빈 소령이 샅샅이 뒤졌겠죠. 한기욱이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들이 찾지 못한 오직 강하사만이 아는 표식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갑시다. 서지후가 망설임 없이 일어섰다. 두 사람이 찻집을 나설 때 한기욱이 나지막이 경고했다. 서중희님, 지금부터는 방첩사도 707도 중희님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마태고는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빠지시겠습니까? 서지훈은 대답 대신 연천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강하사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 갚아주러 가야죠. 두 사람은 다시 태풍 부대를 향해 가장 위험한 적의 심장부로 차를 몰았다. 태풍 부대 독신 간부 숙소 비오큐는 새벽의 정적 속에서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헌병 2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지만 이른 시간 탓인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정문으로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겠습니다. 그 틈에 서중희님은 2층 305호실 강무진 하사의 방으로 침투하십시오. 시간은 5분입니다. 한기욱 수사관이 계획을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저들은 저에게 맡기시고 수사관님은 밖에서 망을 봐주십시오. 서지훈은 한기욱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건물 정면이 아닌 뒤편 가스배관을 맨손으로 타기 시작했다. 707의 침투 훈련은 이런 장애물을 놀이터처럼 여기게 만들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3층 복도 창문으로 진입했다. 305호실 앞. 문은 헌병대의 노란색 통제선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서지훈은 특수 제작된 만능 열쇠 와이어를 꺼내 자물쇠를 단숨에 해제했다. 방 안은 처참했다. 곽용빈 소령의 헌병대가 이미 한바탕 뒤지고 나간 흔적이 역력했다. 매트리스는 뒤집혀 있었고 서랍은 모두 열린 채 옷가지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놈들도 두 번째 증거를 찾고 있었어. 서지훈은 랜턴 불빛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방을 훑었다. 강무진 하사는 깔끔한 성격이었다. 이렇게 물건을 어지럽힐 리 없었다. 만약 나라면 헌병대가 절대 뒤지지 못할 곳, 혹은 뒤져도 찾지 못할 곳에 숨긴다. 그녀는 책상, 침대, 옷장을 차례로 살폈다. 이미 다 뒤져진 곳이었다. 아니야. 더 깊숙이. 강하사의 습관. 그는 군인이었어. 그것도 최고의 저격수. 그녀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나무 책상의 가장 안쪽, 무릎이 닿는 부분. 그녀가 손으로 표면을 훑자 미세하게 긁힌 자국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 부분을 힘주어 밀었다. 나무 판자가 소리 없이 밀리며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젠장. 이것마저 가져갔나?
서지후가 실망하며 손을 빼려던 순간 손가락 끝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닿았다. 공간 안쪽 벽에 강력한 자석으로 붙어 있는 작은 열쇠 하나였다. 헌병들은 공간만 확인하고 그 안쪽 벽까지 만져보진 못한 것이었다. 그것은 관물대 열쇠나 숙소 열쇠가 아니었다. 낡고 투박한 사설 보관함에서나 쓸 법한 열쇠였다. 서지후가 열쇠를 쥐는 순간이었다. 숙소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뭘 찾고 있나 서중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도충식 중사였다. 그는 사격장에서의 공포에 질린 연기는 온데간데 없고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강 하사가 숨긴 거라도 찾으러 왔나? 707이면 뭐하나? 여긴 사단장님 땅이야. 내가 죽였지. 강 하사. 서지후가 천천히 일어섰다. 열쇠를 쥔 손을 등 뒤로 감췄다. 죽여? 하. 도충식이 비웃었다. 난 그냥 방아쇠만 당겼어. 야수경이 고장나서 오발이 나갔지. 헌병대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올 거야. 안 그런가? 그 입 지금 당장 닫게 해주지. 영리한 년. 하지만 넌 너무 깊이 들어왔어. 도충식이 품에서 단검을 꺼내들었다. 강 하사처럼 되고 싶나? 여긴 연천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얼어 죽기 딱 좋지. 아니면 숙소에서 자살한 걸로 처리될 수도 있겠군. 과도한 임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같은 걸로. 도충식이 서지후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살인을 위해 훈련된 마태곤의 개였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서지후였다. 흑표범 부대의 최정예 요원. 서지후는 단검을 휘두르는 도충식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악! 도충식이 비명을 질렀지만 서지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으로 꺾어 무력화하고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도충식이 숨을 헉하고 내뱉으며 쓰러졌다. 서지후는 즉시 그의 목에 팔을 감아 기도를 압박했다. 열쇠. 열쇠 내놔. 도충식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발버둥 쳤다. 이건가? 서지후가 그의 눈앞에서 열쇠를 흔들어 보였다. 강 하사가 남긴 거. 이게 내 놈들 사단장 목에 감길 밧줄이 될 거다. 미친 년. 도충식이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다. 서지후는 그를 방구석에 던져두고 강무진 하사의 군복에서 벨트 요대를 풀어 그를 단단히 결박했다. 그녀는 한기욱 수사관에게 무전 대신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 확보. 퇴출. 뒤처리 바람. 숙소를 빠져나온 서지후는 동두천으로 향했다. 한기욱 수사관이 뒤늦게 합류했다. 그는 도충식을 보며 혀를 찼다. 707은 다르긴 다르군요. 저 짐승 같은 놈을. 어쨌든 잘했습니다. 한기욱이 그녀가 내민 열쇠를 살폈다. 이건 동두천 중앙시장에 있는 사설 보관함 열쇠 같습니다. 그곳 병사들이 휴가 나갈 때 개인 물품을 맡기곤 하죠. 두 사람은 동두천 중앙시장 근처의 낡고 허름한 건물 지하로 내려갔다. 수백 개의 사설 보관함이 녹슨 채 늘어서 있었다. 327번. 서지후가 열쇠를 꽂고 돌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 한 대가 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근처 모텔을 잡아 컴퓨터를 켰다. 이번에는 미행이 붙지 않았다. 도충식이 실패하면서 마태곤의 손발이 잠시 묶인 듯 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다. 유언. 서지후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면 속에 초췌하지만 결의에 찬 강무진 하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서중희님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재생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군인이 되어 조국을 지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자신의 진급과 돈을 위해 동료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는 괴물들이었습니다. 저 야수경은 불량품입니다. 저걸로 훈련하다간 언젠가 제 동료 누군가가 오늘 밤에 저처럼 죽어갈 겁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골랐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배운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곤 사단장과 화진정밀의 추악한 거래가 담긴 녹취 파일, 그리고 원본 테스트 영상을 이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서중희님. 훈련장에서 만난 중위님의 눈빛에서 진짜 군인을 보았습니다. 제발, 제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괴물들을 멈춰 주십시오. 영상이 꺼지고 서지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한 용감한 군인의 목숨을 건 내부 고발이었다. 강하사.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슬픔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강철 같은 의지가 되었다. 한기욱 수사관이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단장님화 진정 밀록 취원본 파일이 있었다. 그가 파일을 재생했다. 마 장군, 이번에 야수경만 통과시켜주면 다음 군단장 자리는 내 무조건 보장하지. 하. 감사합니다, 대표님. 28사단 애들 몇 놈 목숨값으로 치르죠, 뭐. 어차피 연천 깡촌놈들인데. 마태곤 소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모텔 방을 가득 채웠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서지후와 한기욱이 증거 파일을 복사하고 컴퓨터를 덮었을 때였다. 쾅, 쾅, 쾅. 누군가 모텔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문 열어. 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목소리는 도충식이나 헌병이 아니었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한기욱 수사관이 창밖을 내다보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건물 입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거구의 남자들, 화진정밀의 사설 용병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젠장. 놈들이 우리보다 한 발 빨랐어. 저놈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서중희. 저놈들은 법을 모릅니다. 서지후는 증거가 담긴 저장 장치를 품속 깊이 넣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길은 만들면 됩니다. 그녀의 눈이 다시 흑표범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쾅, 쾅, 쾅. 동두천의 낡은 모텔 방문이 금방이라도 부서져라 울렸다. 문 열어. 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군인의 거친 고함이 아니었다. 민간 용병 특유의 감정이 제거된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한기욱 수사관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건물 입구와 주차장이 이미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거구의 남자들에게 점령당해 있었다. 화진정밀 놈들입니다. 최소 10명은 넘습니다. 서중희님, 저들은 법도 자비도 없습니다. 한기욱이 권총을 꺼내들며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그는 방첩사 수사관이었지만 이런 실전은 그의 영역이 아니었다. 서지후의 눈은 달랐다. 그녀는 방금 사냥감을 발견한 흑표범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방안을 훑었다. 수사관님, 증거는 복사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작은 저장 장치 USB를 확인했다. 그럼 저 노트북은 미끼입니다. 쾅, 쿵. 문고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서지후는 방구석의 낡은 탁자 램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창문을 향해 달려갔다. 창문으로 튈 겁니까? 한기욱이 소리쳤다. 아니요. 길을 낼 겁니다. 그녀는 창문을 깨부수는 대신 창문 자체를 통째로 뜯어내듯 밀어냈다. 그리고 램프를 주차장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중 하나의 앞 유리를 향해 힘껏 내던졌다. 와장창.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차량 경보음이 동두천의 새벽을 찢었다. 뭐야? 전현이 창문으로 뛴다. 아래층의 용병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몰려들었다. 주의가 분산된 바로 그 순간. 수사관님, 저들을 유인하십시오. 서지훈은 권총을 든 한기욱에게 노트북 가방을 던졌다. 원본은 이 안에 있습니다. 최대한 버티다가 이걸 파괴하십시오. 서중희님, 같이. 이건 명령입니다. 당신은 방첩사 요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죽이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서지훈은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모텔 방의 벽 가장 얇아 보이는 욕실 쪽 벽을 향해 전력으로 몸을 날렸다. 으악! 방문이 열리고 용병 2명이 들이닥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서지훈은 낡은 석고보드를 뚫고 옆방 욕실로 튕겨져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비명을 지르는 옆방 투숙객들을 뒤로하고 그녀는 복도로 뛰쳐나갔다. 놓쳤다. 한녀는 복도로 튀었어. 한기욱 저놈부터 잡아.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지훈은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이미 2명의 용병이 계단을 막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복도 끝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다. 2층 높이였다. 그녀는 낙법을 사용해 충격을 흡수하며 모텔 뒤편의 쓰레기 더미 위로 굴렀다. 저기 있다. 하지만 그녀가 착지한 곳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거구의 용병 하나가 입맛을 다시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돈을 받고 사람을 부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의 거친 움직임이었다. 707? 별거 아니네. 여기서 곱게 잡혀가면 팔다리 하나는 붙여주지. 그가 주먹을 휘둘렀다. 서지훈은 몸을 숙여 피하는 동시에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하지만 상대는 근육으로 무장한 거체였다. 악바리 같은 년. 그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고 서지훈은 피했지만 날카로운 쇠조각이 튀어나온 골목 담벼락에 팔이 스쳤다. 전투복이 찢어지며 피가 배어나왔다. 시간이 없어. 서지훈은 고통을 무시했다. 그녀는 담벼락을 박차고 뛰어올라 상대의 목을 다리로 감아챘다. 707에서 배운 관절 기술이었다. 거구의 용병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서지훈은 그의 어깨 관절을 부러뜨려 완전히 무력화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는 용병을 뒤로하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동두천 중앙역에 불빛이 보였다.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인파 속으로 그녀는 상처 입은 팔을 감추고 절뚝이며 스며들었다. 플랫폼 승강장에 막 소요 산행 첫 차가 도착했다. 그녀가 열차에 오르려던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다른 2명의 남자가 승강장 입구에서 승객들의 얼굴을 훑는 것이 보였다. 들켰나? 저 여자다. 그들이 소리치며 달려왔다. 출입문 닫습니다. 서지훈은 마지막 순간에 몸을 날려 열차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용병들의 분노한 얼굴이 창밖으로 멀어졌다. 열차는 어둠을 뚫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팔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 전투복 바지를 적셨다. 그녀는 저장 장치를 쥔 주먹을 폈다. 손에는 피와 땀이 흥건했다. 강무진 하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상당했지만 여전히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흑표범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한기욱 수사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열차가 그녀를 안전한 곳이 아닌 더 거대한 함정 속으로 데려가고 있음을. 열차는 소요산역에 멈췄다. 서지훈은 인파를 헤치고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녀는 전투복 소매를 찢어 팔을 묶어 지혈했다.
피 묻은 전투복은 너무 눈에 띄었다. 그녀는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누군가 버린 낡은 점퍼를 주워 걸쳤다. 그녀는 자신의 부대인 707로 복귀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원대 복귀는 투항을 의미했다. 방첩사 역시 한기욱 수사관의 생사조차 불분명한 지금 믿을 수 없었다. 마태곤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몰랐다. 그녀에게는 유령이 필요했다. 군 기록에도 없고 누구의 감시망에도 잡히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 백사부가 떠올랐다. 서지훈은 소요산역 앞에서 버스를 탔다. 그녀의 목적지는 서울 우이동. 북한산 깊숙한 골짜기, 등산객들의 발길조차 드문 곳에 자리한 낡은 찻집 풍경이었다. 백사부. 본명 백주원. 그는 707 특임대대의 전설이었으나 십수년 전 상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다 불명예 전역한 인물이었다. 그는 서지후의 스승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속 깊이 존경하는 군인이었다. 2시간을 걸어 찻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삐걱. 낡은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백사부는 이른 아침부터 홀로 차를 다리고 있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난 서지후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찻잔을 하나 더 내놓을 뿐이었다. 왔느냐? 사부님. 군대가 또 너를 물었구나. 피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가 상처를 치료할 약재와 붕대를 내밀었다. 서지훈은 말없이 상처를 치료했다. 백사부는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묵묵히 차를 따랐다. 동료가 죽었습니다. 서지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부조리에 맞서다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수를 하러 왔느냐?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서지훈은 품속의 저장 장치를 꺼냈다. 그녀는 백사부의 낡은 하지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안전한 컴퓨터에 그것을 꽂았다. 두 사람은 강무진 하사의 마지막 영상, 야수경의 치명적인 결함이 담긴 테스트 영상, 그리고 마태곤 소장과 화진정밀 대표의 추악한 거래가 담긴 녹취 파일을 확인했다. 하, 이놈들. 백사부가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 갑옷 입은 도둑놈들은 변한 게 없구나. 지들 진급과 돈 때문에 사병놈들 목숨을 파리처럼 아는 건. 그가 서지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늙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지후야. 너는 지금 괴물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그 괴물은 군대라는 거대한 갑옷을 입고 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이면. 증거. 백사부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놈들은 그 증거를 먹어치운다. 언론에 터뜨리면 조작이라 할 것이고 감찰에 넘기면 분실되었다 할 것이다. 너는 이 증거가 씹히지 않도록 날카로운 이빨을 만들어야 한다. 이빨. 말입니까? 그래. 저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빨. 살아있는 증인 그리고 저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여론이다. 바로 그때 서지후가 숨겨둔 비상연락용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한기욱 수사관이 만일을 대비해 알려준 방첩사 내부 조력자의 번호였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서중희님이십니까? 저 한 수사관님 라인입니다. 한 수사관님은 무사하십니까? 그게 연락 두절입니다. 오늘 새벽 동두천에서 민간인과 시비가 붙어 중상을 입고 군 병원에 격리 입원했다고 헌병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서지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면회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사단장 직권 명령이라고 합니다. 한기욱은 완벽하게 처리된 것이었다. 헌병대의 감시 아래 그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었다. 이제 서지훈은 공식적으로 도망자 신세이자 동료를 위험에 빠뜨린 군무 이탈자가 되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찻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죄책감으로 창백했다. 백사부가 묵묵히 그녀의 잔에 다시 차를 채웠다. 이제 너는 혼자다. 아닙니다. 죽어간 강하사와 갇혀버린 한 수사관님. 두 사람의 목까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이제 군대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다. 서지후의 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나비가 아니라 흑표범입니다. 거미줄을 찢고 거미를 사냥할 겁니다. 그녀는 백사부의 컴퓨터로 군 내부망 보안망을 우회해 접속했다. 그녀의 707 접근 권한은 아직 살아있었다. 무얼 찾는 거냐? 강하사 혼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저 불량 조준경에 불만을 가진 병사가 더 있을 겁니다. 마태곤이 미처 입을 막지 못한 또 다른 강무진을 찾을 겁니다. 그녀는 28사단 전 부대의 장비 불만 보고 내역을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수색대대 소속 표민수 상사. 야수경 조준경 0점 불량 및 야간 시야 왜곡 현상으로 인한 작전 투입 불가 보고. 보고 직후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현재 철원 최전방 GOP 탄약고 근무 발령. 강무진 하사가 저격수였다면 표민수 상사는 최전방 수색대대의 베테랑이었다. 그는 완벽한 두 번째 이빨이었다. 철원이군요. 적의 심장부입니다. 그래. 이제 어쩔 거냐? 내가 그곳에 가는 순간 넌 마태곤의 소나귀에 떨어지는 거다. 아닙니다. 서지후가 일어섰다. 그들이 절 잡으러 오게 만들 겁니다. 제가 원하는 장소로. 그녀는 흑표범처럼 숨는 대신 사냥꾼을 유인하기로 결심했다. 사부님, 제가 놈들을 유인하는 동안 표민수 상사에게 접근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지후는 백사부에게 철원의 지도와 표 상사의 인적사항을 넘겼다. 늙은이를 사지로 모는구나. 백사부는 불평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전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좋다. 내가 저 가여운 짐승을 구하러 가는 동안 너는 진짜 짐승들을 잘 묶어두거라. 재밌기는. 곽용빈 소령입니다. 그 헌병대장놈. 마태곤의 충견 말인가. 충견은 주인을 물기도 합니다. 특히 주인이 자신을 버릴 것 같을 때 말이죠. 서지후는 비상연락용 휴대전화로 곽용빈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잔뜩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나다. 서지후 중위. 수화기 너머로 곽용빈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너. 군무 이탈자 주제에. 당장. 닥쳐. 서지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도충식은 어쨌지? 마태곤이 꼬리 자르기 했나? 아니면 너도 같이 엮여 들어갈까봐 두렵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원본을 전부 가지고 있다. 마태곤과 화진정밀 대표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녹음된 파일 말이야. 곽소령, 내가 사격장 현장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도 잘 안다. 지금이라도 살고 싶으면 나와 거래를 해. 서지후는 도박을 걸었다. 곽용빈은 약하고 기회주의자였다. 그는 마태곤이 자신을 방패막이로 쓸 것을 두려워할 터였다. 거래? 뭘 원하는데? 증거 원본을 넘기겠다. 대신 내 안전한 복귀와 한기욱 수사관의 석방을 보장해. 물론 거짓말이었다. 곽용빈은 침묵했다. 그는 서지후를 잡으면 마태곤에게 공을 세우는 것이고 서지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살 길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는 양쪽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릴 터였다. 마태곤에게는 서중이를 유인했다고 보고하고 화진정밀에게는 증거를 회수할 기회라고 흘릴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서지후가 원하는 바였다. 적들 모두를 한 곳에 모으는 것. 좋아. 어디서 만날 거지? 포천 아트밸리.
오늘 해질녘. 정상에 있는 호수 앞에서 혼자 나와라. 포천? 거긴 왜? 내 조건이다. 서지훈은 전화를 끊었다. 포천 아트밸리. 버려진 채석장을 개조한 공원. 거대한 화강암 절벽과 깊은 호수, 복잡한 지형. 그곳은 707 특임대원에게 완벽한 전장이었다. 해질녘 서지훈은 이미 포천 아트밸리의 가장 높은 절벽 위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백사부에게 받은 등반 장비와 위장 크림으로 그녀는 바위와 하나가 되어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예상대로였다. 곽용빈은 혼자가 아니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화진정밀의 사설 용병들이었다. 어림잡아 20명. 그들은 신속하게 공원 입구를 봉쇄하고 수색조를 편성했다. 그리고 마지막 차에서 곽용빈 소령이 내렸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의 옆에는 서지후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동시에 가장 보고 싶었던 인물이 서 있었다. 도충식 중사. 그는 숙소에서 당한 부상이 거짓말인 것처럼 멀쩡했다. 아니, 오히려 더 살기등등한 표정이었다. 곽소령. 전현이 나타나면 신호만 줘. 나머진 우리가 청소할 테니까. 도충식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헌병대의 감시에서 풀려난 것이었다. 마태곤이 그를 다시 해결사로 투입한 것이다. 곽용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중이, 나와. 약속대로 혼자 왔어. 도충식이 곽용빈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시끄럽고 앞장서. 전현이 저 위 호수에 있다고 했지? 사냥 시작이다. 용병들이 절벽을 오르는 산책로를 따라 흩어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덫이 서지후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서지후는 절벽 위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저장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백사부님, 부디 성공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미끼였다. 표민수 상사를 구할 시간을 벌기 위한, 그리고 이 모든 악연을 끝내기 위한 가장 위험한 미끼였다. 도충식이 절벽 위를 올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흑표범. 오늘은 내년 가죽을 벗겨주지. 그의 목소리가 화강암 절벽에 부딪혀 섬뜩하게 메아리 쳤다. 포천 아트밸리의 화강암 절벽은 해질녘의 스산한 빛을 받아 거대한 괴물의 턱처럼 음산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바람 소리만이 채석장 정상의 천주호수 수면을 스치며 유일한 소리를 만들어냈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흑표범. 오늘은 내년 가죽을 벗겨주지. 도충식 중사의 목소리가 절벽에 부딪혀 아기에 찬 메아리로 돌아왔다. 서지훈은 바위 틈에 몸을 완벽하게 숨긴 채 아래에서부터 흩어져 올라오는 용병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훑었다. 20명. 군인이 아닌 돈으로 고용된 살인 기술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 공포에 질려 떠밀려오는 곽용빈 소령과 이 모든 사냥을 지휘하는 도충식이 있었다. 백사부님, 시간을 벌어야 해. 서지훈은 품속의 저장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이 강무진의 목숨값이었다. 수색조 2조는 좌측 모노레일단 선궤도 선로 따라 올라가. 3조는 중앙 계단. 나머진 나 따라와. 도충식이 능숙하게 지휘했다. 그들은 서지후가 호수 근처에 있을 거라 확신하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서지후는 기다렸다. 적들이 자신의 사냥터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가장 먼저 좌측 선로를 따라 접근하던 2명의 용병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은 절벽의 지형을 살피느라 위쪽을 경계하고 있었다. 서지훈은 허리에 감고 있던 707 특수 등반용 로프 밧줄의 한쪽 끝을 허벅지에 단단히 감았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중력을 이용해 시계추처럼 움직여
선로를 걷던 용병 2명의 바로 등 뒤로 날아들었다. 크역. 한 놈이 목이 졸리는 소리를 내기도 전에 서지후의 팔꿈치가 다른 놈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2명의 거구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그녀는 즉시 로프를 회수해 다시 절벽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10초 안에 일어났다. 2조. 응답해. 2조. 도충식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응답은 없었다. 젠장. 전현이 장난질을. 도충식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에게 부하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공포. 707이 왜 흑표범이라 불리는지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전원 집결해. 흩어지지 마. 중앙 계단으로. 용병들이 겁에 질려 중앙 계단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이제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 곽용빈, 내가 앞장서. 도충식이 겁에 질린 곽소령의 등을 떠밀었다. 나는 내가 미끼가 되는 거야. 전현이 널 구하러 오든 죽이러 오든 모습을 드러낼 테니까. 곽용빈은 울며 겨자 먹기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계단을 올랐다. 그의 등 뒤로 10댓명의 용병과 도충식이 총구를 겨눈 채 따랐다. 그들이 마침내 정상 천주호수에 다다랐을 때였다. 아무도 없었다. 칠흑 같은 호수 수면 위로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었다. 어딨어? 서지후. 곽용빈이 허공에다 소리쳤다. 멍청한 년. 제 발로 도간에 들어왔군. 도충식이 비웃으며 용병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호숫가를 완벽하게 포위한 순간. 지금입니다. 수사관님. 서지후는 호수가 아니라 그들 머리 위 조각공원의 거대한 화강암 조형물 꼭대기에 엎드려 있었다. 그녀는 낮게 속삭이며 저장 장치에 담긴 그 파일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미리 연결해둔 소형 확성기 스피커의 전원을 켰다. 마 장군. 이번에 야수경만 통과시켜주면 다음 군단장 자리는 내 무조건 보장하지. 하. 화진정밀 대표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포천의 밤하늘을 가득 채웠다. 용병들이 당황하여 소리가 나는 조형물 쪽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28사단 애들 몇 놈 목숨값으로 치르죠, 뭐. 어차피 연천 깡촌놈들인데. 마태곤 소장의 비열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모든 용병들의 시선이 조형물로 향한 그 찰나. 서지후는 조형물 뒤편 호수 반대편 절벽으로 몸을 날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저기다. 전현이 저기 있어. 잡아. 도충식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용병들이 우르르 조형물로 달려갔다. 이게 무슨. 유일하게 움직이지 못한 곽용빈 소령은 그 녹취 파일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마태곤이 자신들마저 소모품으로 여겼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도중사. 우린 버려진 거야. 닥쳐. 도충식은 조형물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곽용빈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내가 전현이랑 짜고 우릴 함정에 빠뜨렸어. 아니야. 난 상관없어. 넌 어차피 여기서 죽을 목숨이었어. 사단장님은 증인을 남기지 않으시거든. 도충식이 단검을 꺼내 곽용빈의 복부를 찔렀다. 커헉. 곽용빈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이제 너만 남았다. 707. 도충식이 피 묻은 칼을 든 채 서지후가 사라진 절벽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어둠 속에서 노는 건 나도 전문이거든. 그때 절벽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놈은 어둠이 아니야. 그저 추악한 그림자일 뿐이지. 서지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곽용빈이 쓰러진 것을 보고 더 이상 미끼가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강무진 하사는 왜 죽였나? 왜?
벌레가 기어다니는데 이유가 있나? 밟으니까 죽은 거지. 사단장님 진급길에 방해가 되니까. 너는. 서지후의 목소리가 얼음보다 차가워졌다. 군복 입을 자격이 없다.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도충식은 단검을 휘둘렀고 서지후는 707의 근접 격투술로 맞섰다. 쇳소리와 뼈 부딪히는 소리가 절벽에 울렸다. 도충식은 마태곤의 해결사답게 짐승처럼 거칠었고 강했다. 격투 끝에 서지후의 팔이 단검에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무릅쓰고 도충식의 손목을 꺾어 그를 천주호수 가장자리로 몰아붙였다. 인연이. 같이 죽자. 도충식이 균형을 잃자 서지후의 전투복을 붙잡고 함께 호수로 떨어지려 했다. 서지후는 그를 뿌리치는 대신 그의 어깨를 잡고 몸을 틀었다. 그녀는 그를 지렛대 삼아 공중에서 몸을 회전해 절벽 난간을 밟고 다시 섰다. 반동을 이기지 못한 도충식만이 홀로 차가운 칠흑 같은 호수 속으로 떨어졌다. 첨벙. 거대한 물보라가 일고 이내 고요해졌다. 서지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곽용빈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살려줘. 너는 살아야 해. 내 놈이 살아서 마태곤의 죄를 증언해야 하니까. 서지후가 그의 상처를 지혈하려 할 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104부였다. 표 상사 확보. 그러나 함정이다. 부대 전체가 봉쇄됐다. 서지후가 포천의 절벽에서 사투를 벌이던 그 시각. 철원 최전방 민간인 통제선 너머의 28사단 수색대대 GOP. 백주원 104부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부대 보급 트럭 적재함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연천에서부터 알고 지낸 늙은 민간인 보급업자에게 자신의 목숨 같은 찻잎 전부를 넘기고 밀항하듯 잠입했다. 영감님, 진짜 가시게요? 거긴 지금 살벌합니다. 가야지. 덜 익은 찻잎이 있으면 따라가야 하는 게 늙은이의 일이야. 트럭이 GOP 초소를 통과했다.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받은 표민수 상사가 격리되어 있다는 탄약고는 가장 후방 감시가 소홀한 곳이었다. 104부는 트럭이 속도를 줄인 틈을 타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10수년 만에 다시 맞는 전방의 쇠냄새와 화약 냄새였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탄약고에 접근했다. 자물쇠는 그에게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누구야? 어두운 탄약고 안 표민수 상사가 경계하며 소리쳤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긍지가 꺾인 패배한 짐승의 모습이었다. 강무진 하사를 아나? 104부가 어둠 속에서 입을 열었다. 표 상사의 눈이 커졌다. 강 하사님 말입니까? 그분은 어떻게 죽었네. 자네와 같은 이유로. 104부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불량 조준경 야수경, 마태곤의 진급 비리, 그리고 강무진의 죽음. 그럴 줄 알았습니다. 표 상사가 주먹을 내리쳤다. 나도 저 야수경 때문에 부하놈들 다 죽일 뻔했습니다. 야간 수색 중에 조준경이 얼어붙어 적북한군 초소를 놓쳤습니다. 하마터면 교전이 벌어질 뻔했죠. 그걸 보고했는데 돌아온 건 징계였습니다. 자네도 증거를 갖고 있겠지. 강 하사처럼. 표 상사는 망설이다가 탄약고 바닥에 탄약 상자 하나를 밀었다. 그 밑에 숨겨둔 얼어붙었던 당시의 야수경 조준경이 있었다. 완벽한 물리적 증거였다. 이걸 가지고 어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긴 지옥입니다. 내 제자가 길을 열고 있네. 자네는 그 길을 달릴 용기만 있으면 돼. 104부가 조준경을 챙겨 표 상사를 이끌고 탄약고를 나선 순간이었다. 부대 전체에 섬광탄이 터지고 찢어지는 듯한 경보음이 울렸다.
적 침투, 적 침투. 전 병력 진돗개 하나 발령. 마태곤 소장이었다. 그는 포천에서 서지후를 놓쳤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녀에게 또 다른 조력자가 있으며 그 조력자가 두 번째 증인인 표민수를 노릴 것이라 직감했다. 그는 아예 부대 전체를 봉쇄해버린 것이다. 젠장. 늙은이의 감이 무뎌졌군. 백사부가 혀를 찼다. 사방에서 수색조가 몰려왔다. 표 상사. 백사부가 표 상사의 등을 떠밀었다. 저기 남쪽 배수로. 저길 통하면 민통선 밖으로 나갈 수 있네. 내가 시간을 벌지. 사부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잔소리 마라. 너는 살아있는 증인이다. 707 흑표범에게 가라. 가서 저 괴물들의 숨통을 끊어. 백사부는 표 상사를 배수로로 밀어넣고 자신은 수색조를 향해 돌아섰다. 태풍. 수색조 병력들이 그를 포위했다. 웬 늙은이가. 늙은이가 아니라 내 놈들 사단장이 찾는 적이다. 백사부는 10수년 만에 잊고 살았던 707의 격투 자세를 취했다. 그는 전설이었다. 늙었지만 여전히 사자였다. 그는 수색조의 혼을 빼놓으며 시간을 끌었다. 그가 수십 명의 병력에게 제압당해 쓰러졌을 때 표민수 상사는 이미 칠흑 같은 배수로를 통과해 자유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서울 국방부 청사.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 며칠 뒤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야수경 조준경의 전면 도입과 군무 이탈자 서지후 중위에 대한 공개 수배령이었다. 마태곤 소장은 이 회의에서 야수경의 우수성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마태곤이 단상에 올라섰다. 존경하는 장관님 그리고 동료 지휘관 여러분. 신형 야간 조준경 야수경은 그때였다. 쾅. 회의장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피 묻은 전투복 차림의 서지후 중위. 혹한의 동상 입은 표민수 상사. 그리고 붕대를 감고 절뚝이며 나타난 방첩사의 한기욱 수사관이었다. 한기욱은 서지후의 연락을 받은 707 동료들의 도움으로 군 병원을 탈출한 직후였다. 저놈들. 마태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헌병들이 그들을 제압하려 달려들었다. 멈춰라. 한기욱 수사관이 고함쳤다. 국군방첩사령부 한기욱 수사관이다. 지금 이 순간부로 28사단 마태곤 소장을 직권 남용, 군수품 비리,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회의장이 술렁였다. 무슨 증거로? 마태곤이 발악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서지후가 회의장 중앙 컴퓨터에 저장 장치를 꽂았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강무진 하사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났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서중희님이시길 바랍니다. 강 하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장엄한 회의실을 울렸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이 모든 지휘관의 귀에 박혔다. 이어서 마태곤과 화진정밀 대표의 추악한 통화 녹음이 재생되었다. 애들 몇 놈 목숨값으로 치르죠 뭐. 마태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리고 여기 물리적 증거가 있습니다. 표민수 상사가 얼어붙어 깨진 야수경 조준경을 단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마태곤 소장이 우리 병사들에게 쥐어준 쓰레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 부하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방첩사 요원들이 마태곤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몇 달 뒤 대전 현충원. 강무진 하사의 묘비 앞에 정복을 입은 서지후가 섰다. 그녀의 어깨에는 중위가 아닌 대위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보고합니다. 강무진 하사. 당신의 용기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태고는 무기징역을, 화진정밀 대표와 도충식 중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곽용빈 소령은 증언을 대가로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깨끗한 군복을 입은 표민수 상사와 한기욱 수사관이 함께 서 있었다. 서지훈은 자신의 707 흑표범 휘장을 조용히 떼어 묘비 위에 올려놓았다. 편히 쉬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서 묘역을 나갈 때 저 멀리 소나무 아래서 낡은 찻집 주인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백사부였다.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군의 어떤 포상도 거부하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그는 제자가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 좋겠다. 서지훈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야수의 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불량 조준경이 아니라 진급의 눈이 멀어 부하를 사지로 모는 지휘관의 탐욕스러운 눈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야수의 눈을 감시하는 또 다른 눈이 있음을 그녀는 알았다.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강무진의 눈, 포기하지 않았던 표민수의 눈, 그리고 어둠 속에서 진실을 좇던 흑표범 그녀 자신의 눈이었다. 그녀는 다시 부대를 향해 자신의 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지켜야 할 조국은 바로 강무진 하사와 같은 수많은 평범한 군인들이었기 때문이었다.